그냥 살자. 그냥 살자. 대충 해도 돼. 그냥 살자. 그냥 살아. 그래, 그냥 살자. 그냥 살자. 쏟아지는 이슈와 사람들 속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냥 살자. 이 코너를 함께해 주실 쌤,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영철 쌤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쌤. 안녕하세요. 2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니요, 못 지냈습니다. 아, 왜요? 예? 왜요? 정신과 의사가 못 지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저 인간도 못 지내는구나. 나는 뭐 웬만큼 못 지내도 괜찮겠다. 그래서 물어보면 제가 맨날 못 지냈다고 얘기해요. 그게 정말 진정한 위로군요. 정신과 선생님도 잘 못 지내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못 지낸다 그러면 그렇게 좋아할까요? 쟤는 맨날 웃고만. 쟤는 맨날 잘 지내는 것 같고. 근데 저라고 어떻게 맨날 잘 지내겠어요? 아닌데, 그렇죠? 맞습니다. 예. 저하고 우리 신영철 쌤도 잘 못 지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집착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해요, 쌤. 그래서 여러분 방송 들으시면서 내가 좀 집착하는 사람인 것 같다. 아니면 이 집착에 대한 문제 있으신 분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몇 분 선정해서 오늘 또 쌤이 그냥 오지 않으시고 쌤에 져서 그냥 살자. 안 팔려서 본인이 사서 판다는 그 져서 겸손을 말씀이시고 사실 잘 팔려요. 자, 그냥 살자 이 책 들고 오셨거든요. 여러분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몇 분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착이 뭡니까, 교수님? 일단. 집착이요? 네. 나도 잘 모르겠는데 집착은 그냥 집착 아닌가? 집착. 그 단어에 그냥 이네 탁 달라붙는 이런 느낌. 쓸데없이 자꾸 용 쓰는 거 아닐까요? 쓸데없이 용서. 그게 집착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쓸데없이 용 쓰는 거. 정답입니다. 집착은 쓸데없이 용 쓰는 건데 제가 또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어떤 것에 내 마음이 쏠려 잊지 못하고 매달리는 것. 이것. 근데 우리 쌤이 쌤의 언어로 표현해 주셨어요. 쓸데없이 용 쓰는 법. 교수님도 집착하세요? 저요? 저는 그렇게 집착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너무 집착을 안 해서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게을러서 그래요. 집착하려도 부지런해야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게으른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저도 집착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저는 집착을 안 하는 이유가 쌤은 게을러서라는데 저는 너무 주의가 산만해서인 것 같아요. 집착을 할 시간이 없어요. 이거에 집착하기에는 다른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이제 attention shifting이라 그래요. 집중이 하다가 금방 딴 게 생각이 나잖아요. 맞아요. 좋게 말하면 이 열정과 에너지가 너무 넘쳐서 관심사가 많아서 그렇죠. 호기심이 많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한 곳에 집착하기는 좀 어렵죠.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이게 성향입니까? 집착을 하는 것도 사람의? 그런 이유가 하도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경계가 뭔지 분명하지 않잖아요. 집착인지 과도한 몰입인지 집중인지 또는 중독적인 성향인지 여기에 따라서 다 구별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구분하지 맙시다. 구분 안 해도 돼요? 결론은 이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가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이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집착 자체를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받는다면 이건 집착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정신과 가면 항목에 막 이렇게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 되게 구체적으로 막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느냐 피해를 받느냐. 예. 이 책에 보니까 교수님, 쌤께서 이 집착에 관해서 스님들 이야기 에피소드를 써주신 게 저 되게 재밌었거든요. 예. 이거 얘기 좀 해주세요, 쌤. 쌤이 쓰고도 기억 안 나시는 거 아니죠, 설마? 그렇죠.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읽어보질 않아가지고. 그게 소위 말하는 신경성. 요즘은 그런 신경성이라는 용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만은 신경성이란 게 뭔가 설명할 때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 기억에 남고 떠오르잖아요. 네. 예를 오늘 좀 방송을 제가 잘 못했어. 그러면 좀 스트레스 받겠죠. 그죠? 내가 잘할 수 있었는데. 괴롭죠. 한숨이 나오잖아요. 이불 안에서 막 엎드렸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것까지 반성하는 거잖아. 네, 다음에 네. 더 잘하려고. 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불 속에 들어가 가지고 생각을 하고 후회하고 자책을 하게 되면 다음 날 아침에
계속 연결이 되죠. 다음날 방송 못 합니다. 내 때문에. 다음 지금 그걸 잊고 지금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지장을 주죠. 보통 사람도 신경 쓰지만 거기서 끝나는 거고 네. 소위 말하는 신경성 환자분들은 그걸 가지고 몇 날 며칠을 머리를 싸매는 거죠. 이 차이일 뿐입니다. 예? 그 옛날에 스님이 이렇게 탁발이라는 게 있어요. 과거에. 탁발이라는 게 동자승을 데리고 이제 시주 받으러 나가는 건데 우리나라의 대스님이 시내를 이렇게 가게 됐고 동자승이 뒤따라가는데 네. 불고기집 앞에 탁 발걸음을 멈추시더래요. 동자가 감동한 거예요. 아 스님이 소돌이 명목을 비시는가 보다. 목탁 소리가 들릴 줄 알고 기다리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려. 그러더니 막 한참이 지난 다음에 이 스님이 심호흡을 하시더랍니다. 그리고는 냄새가 좋다. 고기 냄새가 좋다고. 이게 무슨 대스님이 이게 뭐예요? 동자승이 너무 충격을 받았군요. 그래서 절에 돌아갔는데 밤새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스님이 저러실 수가 있나.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스님 방해를 두드리고 들어갔더니만 왜? 그래서 스님 내가 존경하는 대스님이 어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막 하니까 스님이 한참 보시더니만 죽비로 대갈통을 한테 딱 때리시더래. 동자야 너 아직도 그 냄새 맡고 있느냐. 스님은 좋으니까 좋다고 느끼고 좋다고 잊어버렸는데.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발걸음을 떼는 순간 거기에서 빠져나오셨죠. 아하. 이 동자승은 좋은 냄새가 나는데도 난다 소리도 못하고 인정도 못하고 밤새도록 그 고기 냄새에 사로잡혀서 끙끙거리는 거. 누가 더 건강한 사람이에요? 스님이죠. 큰 스님이죠. 이거 우리 실생활에 한번 적응해 보십시오. 힘들 때 힘들어 하지만 또 빠져나와서 나의 일상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여리고 신경이 예민한 분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방송을 제가 만약에 망쳤어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반성도 해야죠. 프로라면 반성도 하고 자책도 하고 하지만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서 다음날 방송을 준비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모든 사람들이 그게 관계에 있어서나 일에 있어서나.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집착을 하지 않으려면 일단 그 전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인정하는 거. 수용하는 것. 수용하는 거. 받아들이는 것. 네, 그게 첫 번째 단계죠. 그리고 집착을 하지 않으려면 뭐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유. 어떤 여유일까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돈에 집착하는 분들이 있죠. 있죠. 돈이 인생 최고의 목표야. 그러면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고 싶어. 인생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 말고도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한 가지가 사라져도 좀 잘 안 되어도 다른 무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나치게 목표지향적인 사람들을 사실은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지향적인 책들 있잖아요. 네. 자기계발서도 자기계발서. 저는 뭐 지나친 그걸 강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너무 우리가 한 가지 목표가 뚜렷하면 성취지향적일 때 성공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밖에 없다면 그게 사라지는 순간 인생이 좀 허무해지죠. 그래서 다양한 무기가 있으면 있을수록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죠. 만약에 이게 끝난다면 내 인생이 사라진다면 집착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마음의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쌤이 말씀하신 여유는 돈이나 뭐 환경이 돼서 갖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가질 수 있는 여유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결국은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름만 될 만한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대한민국을 정말 이끌고 많은 리더들인데 그 가운데는 참 따뜻하고 여유가 있고 유머도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유머가 자연스럽게 나올 거 아니에요. 아, 참 좋은 리더겠다. 이런 분도 만나지만 가끔 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왜 저렇게 표정이 더럽냐 이런 분들도 만납니다.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부럽지 않아요? 그 자리에 있는 게. 그런 표정 안 부럽죠. 그러니까 이게 왜 저렇게 여유가 없을까 보면 그건 결국은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인데 많은 것을 갖추었다 높은 자리 갔다 이것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뭐 대단한 걸 이루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나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 자기 삶에 대한 인정과 여유가 있을 때
좀 삶이 더 편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옵션을 내가 만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집착하지 않게 될 수 있다. 지금 3835님이 틀린 집중이 집착 같대요. 올바른 집중을 하지 못하면 다른 것, 틀린 것에 중독돼서 결국 집착으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상처와 어려움을 주는 듯해요. 우선순위, 집중해야 할 올바른 것을 찾는 노력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보다 더 훌륭한 얘기입니다. 예, 기분 예. 좋으실 이분을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 그렇네요. 그리고 1092님. 우리 마누라는 맥주에 집착해요. 일주일에 6번 마셔요. 저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하는데 이거 지금 자신의 건강도 해치고 타인도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집착이라기보다는 중독 아닐까요? 근데 맥주 한 잔 마셨다고 우리가 중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매일 그렇죠. 그건 마시는데요? 좋지 않죠. 왜 그런지를 알아야죠. 술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이기도 한데요. 술이 좋아서 마시는 경우도 있고 또 마시지 않으면 불편해서 마시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또는 요즘은 혼자 마시지만 과거에는 이 관계가 좋아서 술을 그렇죠. 마시는 경우도 있고 네. 여러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약간 불안이 높고 정서적으로 우울한 분들이 술에 집착 소위 말하는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왜 마시면 편해지니까. 술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문제가 술 기운이 오래 안 가잖아요. 술 기운이. 그렇죠. 더 높아지거든요. 또 마셔야 돼요. 여기 이제 함정이죠. 그러면 중독이나 집착이 좀 같은 맥락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쌤 얘기 들어보니까 집착 같은 거는 후천적인 그 환경적 요인에 더 강해져요? 아니면 선천적으로 불안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요소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약간 그거는 기질적인 요인, 이게 이제 선천적이라는 건데 네네. 기질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약간 성격적인 거죠. 예를 들면 강박적인 성격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좀 집착 강할 수 있죠. 그거는 이제 자기가 정한 틀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 틀을 벗어나면 이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틀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뭔가 과도한 에너지를 쓰게 되죠. 이런 분들이 집착이 강할 수도 있고 대개는 그런 것 같아요. 좀 불안이 높은 분들. 네. 그게 뭐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불안이 높은 분들이 그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어딘가에 집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관계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나를 떠날지도 몰라. 그런 불안감 있는 사람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착하게 되죠. 그러면 문자를 100통 보내야 되죠. 여러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상대가 떠나게 되는데 그렇죠. 이 사람은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상대를 조정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불안이 지나치게 높으면 약간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또 과거에 우리가 뭐 큰 상처가 있다든가 힘들었던 분들은 일종의 자기 디펜스죠. 방어를 위해서 그럴 일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네. 어쨌든 과도한 에너지를 쓰다 보면 약간 관계에 있어서 집착이 될 수 있죠. 그렇죠. 또 중독성이 있어서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전에 지금 인간관계 얘기하셨으니까 우리 1928님이 친구가 저한테 과하게 집착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뭘 하고 뭘 먹고 누굴 만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야 직성이 풀리나 봐요. 아니 애인도 아닌데 동성 친구한테 이렇게 집착하는 경우 있거든요. 많죠. 이건 왜 그러는 걸까요?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원인은 다양하죠. 원인은 이 친구의 다양하죠. 성향이 뭐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친구는 아닌데 불안이 높아져서 그런 것인지 뭐 그 이유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되면 결국 좀 피곤하고 한쪽이 지치게 되죠. 그러면 이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얘기를 해서 잘 경계선을 긋는 것도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같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얘기해줘요? 그냥 말해요 그냥. 나한테 집착하지 마 이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 예를 들면 어떻게 이런 거죠. 음. 정신과 선생님한테 가서 저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런 질문 잘 안 하는데 제가 젊을 때 그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 결혼하셨어요? 이런 질문을 받게 되죠. 그걸 왜 물어봐요? 뭐 다른 모르죠. 우리 여러 환자가?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네네네. 결혼을 했으면 나하고 좀 공감을 이 문제에 뭐 그런 더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유인지 아니면 결혼도 안 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는 알겠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네네. 그럴 때는 내가 결혼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되묻죠 보통. 궁금하세요? 왜 궁금하세요? 이런 되물음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궁금하다 그러면 내가 이제 판단해서 말해 줄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이 친구가 왜 그렇게 나한테 예를 들면 점심에 뭐 짬뽕 먹었냐 짜장면 먹었냐 왜 궁금한지 한번 되물어 볼 필요 있죠. 그래? 궁금해?
이렇게 물어보는 방법도 있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냥 불편해만 하지 말고 그게 왜 궁금해? 물어보면 또 그 질문을 듣는 사람 그러게 내가 이걸 왜 궁금해? 나쁜 의도가 아니고 그죠? 뭐가 그렇게 궁금해?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얘기를 이어가고 그러나 정말로 불편하다면 네. 아 이게 정말 집착의 단계를 넘어서 나를 좀 불편하게 한다면 이야기는 해야죠. 내 위주로 그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 좋은데 내가 좀 불편하다. 요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상대가 변치 않는다면 적절한 선을 그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내가 단칼에 선을 그으면 상대가 관계가 나빠지면 어떡하느냐. 그거는 여러분 그런 걸로 관계가 나빠질 거라면 다른 걸로 나빠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이 정답이네요. 그런 걸로 멀어질 사이라면 다른 무슨 뭐가 터져도 터질 거다.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친구일 때고 보통 우리가 사회적 문제 요즘 사실 스토킹 같은 것들 굉장히 심각한 범죄고 관련 법안도 지금 제정 필요성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2240님도 저는 애인을 너무 사랑해서 단 몇 분이라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이 문제에 웃어서 이분은 심각한 걸 텐데 이것도 집착인가요? 라고 하셨어요. 사귄 지 한 달 됐다면 용서해 줍시다. 알았어요. 근데 사귄 지 10년 됐어요. 아 부부예요. 10년 산 부부예요. 10년 산 부부인데 한치도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럼 병원에 가봐야 될까요? 그 질문은 별로 답하고 싶지 않고요. 거꾸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결혼 10년이 됐는데 네. 왜 얼굴만 봐도 콩닥콩닥 가슴이 안 뛰어요? 사랑이 식어서일까요? 아니요. 저는 신뢰가 쌓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안정적이고. 그게 나의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뇌가 반응을 줄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데이트할 때는 내일 만난다 그러면 미리 가슴이 설레잖아요. 그렇죠. 10년 살면 그런 거는 줄어듭니다. 그렇죠. 내일 눈을 떴는데도 남편이 옆에 있다고 10년 설레는 동안 사람 매일 없죠. 똑같은 자극을 받아봐요. 뇌가 계속 흥분하고 있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반응이 줄어들면 사랑이 식은 게 아니고 데이트할 때는 그 인간을 만난다는 자체가 내 일상에서 큰 자극이지만 엄청난 부분이잖아. 10년 살면 그게 나의 일상이 되는 거예요. 네.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거꾸로 생각해요. 그러면 한 달 만났는데 뭐 열심히 생각난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네네. 조금 더 지나서 이게 과도해지면 상대가 불편하게 생각하면 그건 곤란하죠. 그렇죠. 그건 불편하고요. 저는 최근에 이제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불편하면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고치지 않으면 그건 정말 진지하게 관계 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지 이 사람이 날 너무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수준일 수도 있어요. 집착하는 거 스토킹 그 얘기인가요? 네. 그렇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죠.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죠. 너무 사랑해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방식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스토킹은 여러분 범죄 행위입니다. 원래 살금살금 몰래 다가가는 게 스토킹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애정의 표현이 아니고 범죄 행위입니다. 이거는 사랑의 감정은 아니고요. 네. 소유의 감정이죠.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소유의 이걸 감정이다. 통해서 누군가를 조정하려는 거거든요. 네. 이분들은요. 예를 들면 내가 막 과도하게 공세를 퍼부었을 때 그때는 막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완벽하게 거절돼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믿을 때 돌변하게 됩니다. 180도 바뀌게 되거든요. 완벽하게 거절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는 말이 아닌 거죠. 그걸 사랑이라고 오해했다면 그건 말이 아닌 거죠. 그건 범죄 행위라고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성격적 편집장애 이런 편집성 성격장애 제가 거꾸로 말합니다. 편집성 성격장애라는 게 있어요. 예. 이거는 어떤 거예요, 교수님? 우리가 정신과에서 이제 성격적인 질병의 유형을 이렇게 분류하게 되는데요. 네네. 그 가운데 편집증이라 그러면 우리가 잘 아시는 거예요. 영화 아주 오래된 영화라서 모르시겠다 여러분. 강박적인 증상과 비슷한데요. 약간 피해의식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의심이 많은 경우도 있고 또 지나칠 정도로 컨트롤하는데 예를 들면 왜 수건을 하나 걸어도 왜 칼같이 이렇게 맞추어서 탁 정해진 틀이 있고 이게 강박적인 성격인데 편집적인 성격 유형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좀 부족하고 아주 관계에 있어서 예민하고
편집점적인 집착을 하면서 피해의식이 좀 많은 그런 유형인데 극도로 심한 경우는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지만 또 그렇게 심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유형들입니다. 근데 이게 심각하고 본인 삶이 어려우면 약물 치료도 가능해요, 이거는? 그것 자체가 약물에 듣는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때문에 생기는 2차적인 문제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불안이 너무 심해지면 불안을 잠재우는 그렇죠. 약을 쓴다든지. 그 여쭤본 이유가 이 스토킹 관련한 범죄 기사에 이 편집성 성격장애라는 게 나와서. 예. 네. 그거는 질병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아하. 예, 단순히 성질 나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질병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654님은 남의 시선에 너무 집착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문제냐고 이렇게 왔네요. 글쎄요.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정상이죠. 가끔 그렇죠. 남의 시선 생각 안 하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요즘 잘못 가르쳤잖아요. 남 신경 쓰지 마라. 네가 최고다. 세상은 너밖에 없다. 이렇게 이거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가 남을 의식하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당연히 남을 의식해야죠. 배려도 하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내가 없어지면서 배려를 하고 의식하면 안 되죠. 내가 뚝 서고 그다음에 나를 의식하고 배려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지는 경우에 이제 문제는 그게 최우선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을 최고로 의식하는 나이가 언제일까요? 남을 최고로 의식하는 나이. 저는 애 낳고 나니까 그게 좀 사라지던데요. 아니에요. 사춘기예요, 사춘기. 그러니까요. 사춘기가 되면 피크에 올라가잖아요. 아하. 모든 관심사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잖아요. 맞아요. 그 후로 이제 서서히 줄게 됩니다. 저 정도 나이가 되면 남을 그렇게 의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 자기나면 재빨리 가서 앉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쌤 말씀은 이건 것 같아요. 사춘기 때는 또 나에 대해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나에 대해 잘 서 있지 않으면 오히려 남의 시선에 대해 더 의식하게 되는 것 같고. 남의 시선을 통해 나를 내가 보는구나. 그러다가 사춘기가 지나게 되면 서서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나치게 남을 의식하는 분들, 예를 들면 대인 공포가 있다. 아하. 사회 불안장애라 그러죠. 네. 그런 분들은 떨어지긴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네. 서서히 떨어지는 거죠. 이런 갭이 생기게 되는데 남을 의식하고 삽시다 우리.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과도해서 내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게 문제고 배려는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병적인 배려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배려하고 싶어 좋아서 배려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 상대가 날 싫어할 것 힘들어할까? 같고. 그럴까봐 배려한 것은 약간 병적인 배려죠. 근데 그런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죠. 배려도 타인을 위해 하는 거지만 그 배려를 판단하는 건 나기 때문에 내가 주체가 돼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타인에게 내가 버림받을까 봐 하는 배려는 진정한 배려가 배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네. 알겠습니다. 진짜 천쌤하고 얘기 들으면 쌤이 무슨 말씀 제일 많이 하시는 줄 알아요? 글쎄요.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근데 저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그 말씀 자체가 물론 겸손에 대한 표현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과 상황은 다 다른데 우리가 정신과 의사랍시고 혹은 저같이 뭐 방송하는 앵커랍시고 그걸 다 아는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전형적인 답변을 해주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그 자세를 견제하기 위해서 쌤이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해석이 너무 좋습니다. 네. 정말 몰라서 이렇게 대답하셨나? 아니죠, 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냥 살자. 여러분 집착에 대한 이야기 나눴어요. 집착하지 말고 그냥 살자. 이게 오늘의 핵심 메시지인데 쌤 마지막으로 집착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현대인들을 위해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정신과 의사가 제일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분들입니다. 10년 동안 오는데 매달 올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할까요? 물론 과거의 상처가 너무 커서 그게 해결이 안 돼서 힘들 수도 있지만 지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잘 나가는데 뭐 옛날 생각하고 있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오늘 지금 이 시간 현실에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힘들게 여기까지 온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봐주고 다독거려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여유를 바탕으로 우리가 집착에서는 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나와 너와 그리고 우리를 생각하면 집착에서 조금은 벗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쌤 신영철 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